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선 결혼 직전에 파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대체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결혼식장까지 싹 다 잡아놓고 결혼을 엎을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 불운한 파혼의 주인공이 바로 저라서요. 사실 한편으로 속이 시원한 것도 있는데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상 이렇게 결혼이 엎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하자 있는 사람이 아니냐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친정 엄마 볼 면목도 없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풀 죽어 있는데 친정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같이 듣는 유튜브 거기다가 네 사연 한번 보내봐라. 얼마나 기가 막혀. 잘못한 사람도 아닌데 혼자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하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걸 누구한테라도 증명받으면 제 마음 한결 더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잠깐 저희 엄마 자랑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엄마랑 아버지가 일찌감치 이혼을 하셔가지고 전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둘이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모두가 바람을 피우고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다기보다도 서로 갖고 있는 게 많아지면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그렇게 매끄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분이서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부부 관계이기 이전에 동업자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싸우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집에 오고 나서도 마음이 잘 풀리지 않게 되고 그게 또 일에 영향을 주는 걸 보면서 제가 4살 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 있겠다. 그렇게 두 분이서 결정을 내리시고 이혼 결정을 하셨다고 해요. 잘 나가다가 이혼한 회사들 보면 뭐 서로 소송이니 뭐니 하면서 이건 내 몫이니 이건 네 몫 싸우기 바쁘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선 그런 걸로 마지막까지 치졸해지지 말자면서 서로 잘 정리한 덕분에 각자 독립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내게 되셨죠. 솔직히 사업적인 수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한 수 위인 것 같거든요. 지금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가 업계에서 아주 조금 더 잘 나가고 있고요. 다만 잘 나가는 엄마를 둔 딸의 서름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사고 안 치고 속 안 썩이는 엄마를 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같은 여자로 바라봤을 때 배울 점 참 많은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냐 누가 물어보면 그 질문엔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바쁜 엄마 덕분에 전 참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왔거든요. 엄마, 맨날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이번 주말엔 나랑 놀러 가기로 먼저 약속한 거잖아, 응? 나랑 한 약속부터 지켜주면 안 되는 거야? 일이 대체 뭐라고? 너 어디 나가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지금 엄마 회사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 엄마 혼자 놀고 싶다고 일 내팽개쳐버리면 그 식구들 다 굶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하면서 살면 절대 안 된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응? 다음번엔 너 가고 싶다고 했었던 놀이공원, 거기도 꼭 같이 가줄 테니까. 어디를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해도 번번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제 약속은 뒷전이 되어버리기 일쑤였고 그게 어린 마음에 참 서운하고 저놈의 회사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집착을 하시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에 와서야 엄마의 책임감을 다 이해하고 저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신 이유가 결국 저와 잘 살기 위함이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 뭐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맨날 바쁘다고 핑계대고 딸은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싫었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엄마와의 사이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예민할 시기에 엄마한테도 제대로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걸로 짜증을 내면 엄만 말도 안 되는 땡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엄마가 좀 여장부 같은 구석이 있으세요. 말을 평소에도 좀 세게 하시거든요.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서운해가지고 맞불을 놔버리는 못난 딸이었죠. 너 오늘 학원 빼먹었다고 학원에서 연락 왔더라? 아,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다른 애들 밤새도록 공부해도 모자랄 시기에 그렇게 비싼 학원 보내주고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게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다 때려치워. 내가 나 좋으라고 그러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신경을 써주면 열심히 따라가도 모자랄 마당에 정말.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란 게 있긴 해? 내가 언제 학원 보내달라고 한 적 있어? 나 하고 싶은 거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엄마 체면 살리고 싶어서 대학이니 뭐니 엄마가 다 정해준 거잖아. 하기 싫으면 다 때려치우라고? 다 때려치울게. 집에서 제일 멀리 있는 대학 가서 엄마 얼굴 좀 안 보고 살아야 안 싸우지. 어차피 관심도 없는데. 엄마랑 딸 사이인 나이 먹기 전까진 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악 물고 상처 주고 죽자고 달려드는 게 얼마나 치졸한지 알면서도 엄마한테 지기 싫다는 생각에 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거죠. 사춘기를 좀 세게 겪었네요. 저희 엄마도 그런 감정적인 딸을 달래줄 정도로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이 아니셔서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엄마랑 집에서 대판 싸우고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또 한 고집하는 성격이거든요. 나는 무조건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대학 가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다 했는데 성적 맞춰 갈 수 있는 집 근처 대학을 놔두고 일부러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안 보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대신에 오랜만에 집에 가서 엄마 얼굴을 봐도 뭐 할 말도 없고 서먹하고 그랬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했던 건지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하지만 또 자존심이라는 게 먼저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딸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번 돈으로 용돈 받고 싶지 않다고 대학생 땐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덕에 친구들 사이에선 굉장히 생활력 강한 친구로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저희 엄마가 꽤나 굵직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는 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안 믿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난뱅이처럼 살았냐고 그러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밖에 나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고집 피우고 있을 때 엄마도 참 답답했겠다 싶고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도 많이 해서 별명이 알바몬이었던 시절 그때 예비신랑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호프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비신랑도 저 못지않은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대학교를 다닐 형편도 안 되는데 그래도 대학은 다니고 싶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뛰면서 생활비랑 벌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뭔가 짠해 보이기도 하고 눈길이 더 갔었죠. 과외 시간이랑 겹쳐서 아르바이트를 오늘까지밖에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저 보면 아는 척 해주세요. 같이 일을 하는 동안 말 한마디를 섞어보질 못했는데 예비신랑은 벼랑간 다른 아르바이트와 시간이 겹쳐서 관둬야 할 것 같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짐 챙겨서 나가고 있는 예비신랑을 냅다 붙잡아서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번호를 알려달라는 제 말에 예비신랑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왜요? 이랬다니까요. 딱 봐도 이상해 보이잖아요. 같이 일을 하는 동안은 사실 떨려서 그런 거긴 하지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던 사람이 대뜸 친해지고 싶다면서 핸드폰을 내미는 광경이 좀 어이가 없었겠다 싶기도 하고요. 친해지고 싶어서요. 저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거든요. 서로 좋은 아르바이트 짤이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저 그런 거 많이 알아요. 예비신랑은 아직도 의심스럽고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핸드폰을 받아들어 천천히 연락처를 찍어줬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본 순간이었죠. 그 뒤로는 좀 일방적인 짝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긴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문자 한 10통 보내면 그중에 한 통 겨우 답장이 올 정도? 친구들이 주변에서 너 그 정도면 그냥 까인 게 맞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휴학을 한 번 했어요. 일이고 아르바이트고 같이 병행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엄마한텐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를 알렸고요.
머리 싸매고 너 대체 어쩌려고 그러냐고 하는 엄마한테 나 알아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래도 매달 나간 월세는 내야 되니까 여유로워진 시간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구했죠. 서점 알바였는데 거기서 너무 반가운 얼굴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예비 신랑이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 말 안 했었잖아. 그래도 이런 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이게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친하게 지내자. 넌 왜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없어? 넌 원래 그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낯도 안 가리고 말을 잘 걸어? 신기하네. 뭐 이런 골 때리는 애가 다 있냐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던 예비신랑. 여튼 그런 곳에서 다시 만날 정도면 인연이 될 운명이긴 운명이었나 보다 생각해요. 거기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친해지게 됐죠.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던 예비신랑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원래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뭐가 잘 안 풀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빚을 떠안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요. 대한민국에서 파산 선고 받은 건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랍니다. 그 뒤론 뭘 해보려고 해도 제약이 많고 막히는 바람에 자기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다 생활비를 좀 보내주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예비신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집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 고생 축에도 들지 않겠구나. 그냥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니까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짠한 소년 가장이 따로 없어요. 다들 예전에 잘 살았을 때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씀씀이도 잘 안 줄어들고 솔직히 내가 밖에서 이렇게 생활비 버는 거 보면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참 어쩔 때 보면 철이 없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저렇게 속 편하게 살아서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 나만 이렇게 맨날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 같고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이랑 나랑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조금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 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을 내가 좀 나눠 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아직까지 제 앞가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 인생을 감히 돕는 거냐 싶겠지만 마음만은 굴뚝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도 학교를 제대로 이어서 다니질 못했어요.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다니다 휴학을 하고 하도 학교를 중단해 많이 빼먹어서 그런지 저도 휴학을 한 번 했는데 제가 먼저 졸업반이 됐죠. 10번 연락을 하면 한 번 답장을 해줄까 말까 했었던 예비 신랑과도 그 사이에 꽤나 가까워졌습니다. 연애를 할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비 신랑에게 연애라는 건 굉장히 사치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싶단 마음 하나만큼은 진짜였으니까 예비 신랑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면 제가 회사 휴가 내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응원도 하고 그랬죠. 왜 사서 호구짓을 자처하느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전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이 성실한 사람이 미래엔 가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미래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렇게 연락을 잘 주고받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잠수함에라도 들어간 것처럼 연락이 뚝 끊긴 적이 있어요.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한 3일 동안 연락이 없던 예비신랑이 뜬금없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절 만나는 건 본인한테 너무 사치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연락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래요. 아직 제대로 연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한다느니 앞으로는 연락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느니 이런 말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자마자 핸드폰 들고 예비 신랑이 살던 자취방으로 쫓아갔죠.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집안에 있구나 싶어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이거 빨리 못 여냐고 아주 난동을 피웠다니까요. 왜 왔어? 이제 그만 만나자니까? 제발.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해서. 세상에 문을 열고 나온 예비 신랑이 아주 파리한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도 퉁퉁 불어있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집에 빚이 또 늘어났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빚을 만들어 놓고 모르쇠 하고 있는 부모님한테
너무 화가 난다고. 그거 틀어막다가 자긴 졸업 앞두고 등록금도 제때 납부를 못하게 생겨서 지금 제적당하게 생겼다고요. 감히 제가 누굴 돕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엄마도 맨날 입버릇처럼 괜히 어줍지 않게 도와줄 거면 애초에 손도 뻗지 말아야 한다고 매일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놔두질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이 고비만 잘 넘어가고 나면 꽃이 필 게 뻔히 보이는데 겨우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좁디 좁은 자취방에서 예비신랑 손 꼭 잡고 그랬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나도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우리 가족 돈 아니고 내 돈이야. 당신 그거 빌려줄게. 그걸로 우선 등록금 내고 학교 졸업은 해야지. 졸업하고 직장에 제대로 자리 잡고 나면 우리 결혼하자. 응? 얼마나 웃겨요. 예비신랑은 오늘 저한테 헤어지자는 연락을 했는데 전 그런 예비신랑 붙들고 프로포즈를 했다니까요. 예비신랑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지금 자긴 누굴 책임지고 말고 할 정신도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단호했습니다. 책임져 달란 소리가 아니라 내가 당신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돈 언제가 됐든지 꼭 갚을 수 있는 사람인 거 아니까 나도 빌려주는 거라고. 꼭 나랑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그땐 당신이 제대로 프로포즈 하라고요. 말로는 계속 싫다고 밀어내긴 했지만 예비신랑도 내심 속으로는 고마웠었나 봐요. 자기의 짐을 나눠 들어줄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랐었겠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맙다는 소리만 연신 반복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람이 함께 일을 겪고 나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깨지지 않을 만한 의리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딱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비신랑과 제 사이에 그런 의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예비신랑이 제가 빌려준 돈으로 등록금 내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살면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본인이 저 하나는 꼭 지키고 먹여 살리겠다고요. 그 든든함에 반해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너 남자한테 그렇게 다 퍼주다가 진짜 헌신짝 되는 날 온다. 그렇게 호구를 자처하면서 숙여가면서 연애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 당시 제 귀에 그런 얘기가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리고 예비신랑은 정말 무사히 졸업하고 제 뒷바라지가 한몫하긴 했지만 저랑 같은 동네에 있는 대기업에 척하니 합격을 했어요. 그때 부모님보다 저한테 먼저 합격 소식을 전화로 알려서 제가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월급 받는 것으로 자기가 맛있는 저녁 사겠다고 그래서 저도 한껏 꾸미고 예비신랑이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비싼 반지는 아니지만 무릎 꿇고 내민 반지로 예비신랑에게 청혼을 받게 됐고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저한테 청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견뎌냈는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 프로포즈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네요. 순서가 조금 뒤바뀌긴 했지만 예비신랑의 청혼에 예스라는 답을 하고 난 이후에 양가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워낙 까탈스러운 엄마인 걸 잘 아니까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엄마가 혹시라도 예비신랑에게 험한 소리 할까봐 엄청 쫄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엄마 붙들고 절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하냐며 기가 막혀 하셨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시댁은 어떤 곳인지, 학교 다닐 땐 어땠는지, 지금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앞으로 10년 동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엄마가 예비신랑 앉혀놓고 무슨 압박 면접하는 것처럼 질문 공세를 쏟아내셨고 예비신랑은 그 질문에 침착하게 하나하나 답을 했습니다. 뭐 엄마의 질문에 정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신랑이 한 대답들이 펑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나도 유년 시절에 꽤나 힘들었거든. 그래도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어디 하나 삐뚤어지고 모난 데 없이 자라리고 고생 많이 했겠네. 내 속 쓰린 거 그거 누가 알아줘. 나만 알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엄마가 저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었는데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을 참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덩달아 울컥하더라고요. 예비신랑은 감사하다고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장모님 앞에서 드린 약속, 앞으로의 계획은 살면서 하나하나 달성하는 거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셔라 하셨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면서 돈을 아꼈네, 가성비를 따지네, 이런 소리 듣는 건 엄마 배포에 영 맞지 않는다나요? 나 오늘 인사 왔다가 깜짝 놀랐어.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네 집 이렇게 잘 사는 집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 어머님 운영하시고 있는 회사, 나도 입사 지원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회사기도 하고, 어머님 뵙고 나니까 좀 뭔가 존경스럽고 그렇네. 저런 상황에서도 딸한테 무조건적으로 퍼주실 생각 안 하고, 당신도 꽤나 혹독하게 잘한 편이잖아. 부잣집에서 철없는 공주처럼 자랐을 줄 알았는데 자기랑 같이 생활비 벌겠다고 죽어라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엄마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죄다 엄마한테 반항하고자 하는 진짜로 철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신랑이 그렇게 좋게 봐주는데 초를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당신이 좋다니까 다행이네 하고 넘어갔는데 속으로 얼마나 찔렸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엄청나게 큰 산 하나 넘은 느낌이었죠. 그 전까지 시댁에 인사를 가는 건 긴장이 되더라도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실 거라곤 단 한 번도 눈꼽만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비신랑이랑 오랫동안 만난 것도 그렇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댁보다는 저희 집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더 많을 거고 여러모로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던 거죠. 세상에 그런 홀대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은 혹시 시댁 기싸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아무리 며느리가 예쁘고 마음에 들어도 앞으로 같이 살면서 며느리가 빡빡 대들고 기어오를 것을 생각해서 미리서부터 기를 죽이는 과정이래요. 네가 우리 집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동안 아무리 콧대 높게 살았어도 길을 확 꺾어주마 하는 거죠.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차라리 솔직 담백하게 행동하시는 저희 엄마가 몇 번을 생각해도 훨씬 낫다 싶을 정도로 저 정말 시댁에서 그 기죽이기 괴롭힘에 당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이거 인사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평소에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골라봤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안에 영수증 넣어놨으니까 다른 걸로 교환하셔도 돼요. 집 좀 산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선물로 환심 사는 것부터 제일 먼저 배웠나 보구나.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비신랑이 짜증스럽게 말리긴 했는데 얘기 듣자마자 헉 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그러지 않았는데 어머님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집에 처음 인사를 들어갔을 때부터 그 분위기 때문에 기가 좀 죽어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식 장만도 솔직히 저희 집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었죠. 왜? 내가 차린 음식이 뭐 마음에 안 드니? 너희 집에서 먹던 거에 비하면 영 떨어지고 그래? 시댁에 인사 왔으면 이렇게 쓸모없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들고 오는 것 아니라 과일이든 뭐든 실생활에 좀 쓸모가 있는 것들을 들고 와야지. 하여튼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탁 보이는 법인데. 아유, 여보, 우린 아무래도 며느리가 집안 기둥 뿌리채 다 뽑아다 내다 팔게 생겼네요. 아이고. 어머님, 뭐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제가 다음번에 인사 올 땐 그런 거 생각해서 제대로 사올게요. 기분 상하셨으면 마음 푸세요. 거기서 생글생글 웃는 낯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저도 뭐 친구들 사이에서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얘긴 들었지만 저 정도로 빡세게 잡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적당한 건 선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고 온 가방을 보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냐, 이건 네가 번 돈으로 산 거냐, 엄마 돈으로 산 거냐,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질문 세례가 쏟아지긴 했지만 예비 신랑처럼 편안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었죠.
옆에서 예비 신랑도 진땀을 흘리면서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서 사람 불편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참다가 버럭 짜증을 낼 정도였습니다. 인사하러 온 자리가 아주 살얼음판 같대요. 결혼식은 언제쯤 할 거냐, 상견례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치레 하는 것처럼 하자. 얘기가 오고 가고 나니 거실에 둘러앉아 어머님이 옛날 얘기를 막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도 예비 신랑한테 들어서 사업을 하셨던 시절의 얘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잘 나갔던 우리 집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전 옆에서 열심히 그러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긴 한데 그게 제가 이미 속이 꼬일 대로 꼬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꼭 제 귀엔 이것 봐라 우리 집이 이 정도로 잘 나가는 집안이다. 네가 지금 무슨 집에 시집 왔는지 알기나 하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은근히 대화를 하면서 너도 그렇게 졸부티 내고 다니면 안 된다느니 홀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나중에 그 회사는 네가 다 물려받는 거냐. 뭐 집안에서 재산 싸움할 친척 같은 건 없냐. 있으면 애진작에 끊어버리고 사는 게 속 편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정말로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대체 왜 날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고쳐라 말씀하시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사람 앉혀놓고 바보 만드는 거야? 나 진짜로 너무 기분 나빠.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러면 엄마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나도 시댁에서 엄청 사랑받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고. 미안해. 진짜 별 의도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예전에 잘 살던 시절 생각해서 괜히 으름장 놓으시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집안이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런 자격지심이 있으신 것 같아.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상견례 자리에선 절대 못 그러시도록 입단속 제대로 시켜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투덜거리는 저에게 예비 신랑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시어머니의 무례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이미 한번 상해버린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사이가 가까운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은근히 돌려서 사람 까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그거 예비 며느리 기죽이기 하시는 거라고. 이럴 때 네가 확 꺾여버리면 나중에 시집가고 나서도 고생한다면서 지금 예비 신랑 잘 구슬려서 시댁에서 네 파워를 딱 보여줘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은근 팔랑귀거든요. 친구들 얘기 듣고 나니까 결혼한 친구들이 이 정도로 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저도 예비 신랑에게 장문의 연락을 남겨놨죠. 나 이런 식으로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하는 거 너무 기분 상하고 마음이 안 좋다. 나 혼자만 욕먹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까지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당신한테도 실망스럽다 하니까 바로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선 시어머니가 정말 찍소리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입단속 제대로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풀어달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래도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단돌이 잘 해놨으니까 다음번엔 그럴 일 없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예비신랑 시켜 기분 나빴다 하고 티를 낸 것이 예비심을 제대로 긁어버린 계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남편한테 말 전한 걸 가지고 대놓고 꼽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사부인 보니까 며느리가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고요. 확실히 여유 있게 자란 친구들을 보면 딱 태가 나잖아요.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앞뒤 분간 못하고 톡톡 하는 게 하긴 요즘 젊은 애들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배 아파 낳은 아들한테 시어머니 흉을 봐요. 우리 며느리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그런 것들만 좀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흉을 봐요? 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사부인 얘기라도 한 거야? 응? 아니 엄마,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어머님 욕을 해.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처음 인사관 자리에서 있었던 일 얘기했던 건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가 엄마한테 더 혼났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한테 사부인 욕할 생각을 하냐면서요.
엄마랑 저랑 둘 다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상견례 자리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니까요. 상견례장 나와서도 엄마가 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고단수가 아니시라는 걸 깨닫고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요.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에 없던 행사가 갑자기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 그거 저희 시댁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묻고 싶어요. 상견례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친정엄마한테 크게 혼나고 시어머니한테 먼저 연락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 흥흥거리시긴 하더라도 나름 이기셨다는 것이 뿌듯하셨는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거 너희 집 욕먹이는 짓이라고 얘기만 하고 별 말씀 없으셨고요. 그런데 며느리 기죽이기 그거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니었나 봅니다. 결혼 그냥 준비해서 가면 된다고 하지만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상견례 마치고 나니까 결혼식장 예약하는 것도 그렇고 신혼여행 예약하는 것도 그렇고 같이 살 신혼집 알아보러 다니고 하는 것까지 회사 다니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하려니까 정말 머리에 쥐가 지끈지끈 날 정도로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꼭 전화하셔서 초를 쳐야지만 속이 시원하신 건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짜증부터 왈칵 나네요. 예, 세아가, 너는 결혼한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가족여행 잡아놨는데 이번 주에 집에 한번 들리지 그러냐? 숙박이며 비행기표며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뚝딱 하는 거 일도 아니지 않니? 안 그래? 네? 어머님, 저 이번 주에 신혼집 알아보러 가야 돼서요. 안 돼요. 저도 주말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급하신 거 아니면 결혼 준비 좀 정리되고 나서 알아보면 안 될까요? 너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게 다 집안 행사다, 집안 행사. 결혼 준비하면서 네가 먼저 여행 보내드린다고 말도 안 꺼내서 우리끼리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죄송스럽게 생각해야지. 바쁜 거야 네 사정이고 그런 거 일정 하나도 조정 못해서 나중에 집안의 대소산 처리할 수 있겠니? 여튼 다들 너 주말에 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전화 뚝. 와,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시집 간다고 시댁 식구들 여행까지 보내줘야 한다는 법이 있답니까? 예비 신랑도 이럴 때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서서 제 편 시원하게 한번 들어주면 끝날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자기도 시댁에서 당해온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당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막상 제대로 싸워야 할 때가 오면 꼭 이런 걸로 분란을 만들어버리겠냐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을 엎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미 식장까지 다 예약해놓고 청첩장까지 다 찍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이날 결혼할 거니까 꼭 참석해야 하고 말까지 다 전해놓은 상태인데 시댁이 기분 좀 상하게 한다고 결혼 바로 파토 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여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정도로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결혼 허락 받는다고 처음 인사 갔던 자리에서 바로 시댁이 정상이 아닌 거 눈치채고 도망쳤었죠. 결국 그렇게 이도 저도 못하고 시댁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혼식을 코앞에 두게 됐어요. 내일이면 이 정신없는 결혼 준비도 이제 끝이 나는구나. 아무리 짜증나고 믿고 싫고 했어도 미운 정이 고운 정보다 더 무섭다고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랑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이런 미운 정도 드리는 모양이다. 전 마지막까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기죽이기 놀인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슨 놀이냐고요? 그게 왕따하고 이지매지 도무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물론 이건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커질 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사건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혼식 전날 그래도 내일이면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가는데 아쉬울 것 같아 친정엄마한테 같이 출발할까 하고 물으니 됐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은 긴장 안 되게 마음 조절 잘하고 얼굴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피부관리샵도 가지 말고 집에서 얌전히 있다가 내일 새벽에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도 피부가 예민하고 모기만 물려도 빨갛게 부어오르고 해서 남들 다 받는 신부관리 이런 것도 안 받고 있었어요. 엄마와의 통화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이번엔 예비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각자 집에서 쉬다가 출발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웬 전화? 싶긴 했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예비 신랑이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냐고요.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러는 게 너무 황당하다 싶어서 저도 따져 물었죠. 아니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시간이 몇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왜 또 어머님이 나오라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 전날이야. 결혼식 전날. 꼭 이렇게 전날까지 큰 소리 나오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오빤 그걸 하나 못 막아가지고 나한테 전화까지 오게 만드는 거냐고. 우리 엄만 내 얼굴 트러블이라도 날까봐 신경 쓰인다고 본가도 못 오게 하시더라. 이게 진짜 뭐 하자는. 예, 너 아주 말 잘한다. 여태까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오빠 오빠 소리 해가면서 구워 삶았던 거니? 내가 뭐라고 막긴 막아. 이게 아주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결혼식 전날에 시댁 어른들한테 문안 인사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쫑알쫑알.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안 와? 어? 어디 얼굴 보고 나서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한번 보자.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전화 받고 계실 줄은 모르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줄 알았다니까요. 분명 예비 신랑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틈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어디서부터 듣고 계셨던 건지. 저도 평소엔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법이 없었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뻗쳐가지고 하필이면 악 질러버린 게 그대로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던 겁니다. 물론 제 실수가 맞죠. 아무리 화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어머님이 정말로 전화기를 가져가신 줄도 몰랐고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해를 오늘 풀지 않으면 결혼식에서 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앞에서 잔뜩 성이 나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팔짱을 끼고 거실에 앉아 계시고 전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셔가지고는 제 어깨 툭툭 밀면서 고개 좀 들어보라고 어디 우리 잘난 며느님 얼굴 좀 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번쩍하고 정말 눈앞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어디 지 시어머니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천방지축으로 굴어? 너 친정이 좀 산다고 아주 우리 집이 만만해 보이니? 응?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대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오늘 너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교육시켜줄 참이니까. 예비 신랑이랑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어요. 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처음으로 뺨이라는 걸 맞아봤네요. 그것도 식장도 들어가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한테요. 얼마나 힘을 주어 세게 때렸는지 얼굴이 퉁퉁 붓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저도 부은 뺨을 붙들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 엄마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진짜 기가 막혀서. 어머님, 결혼이 그렇게 시키시기 싫으셨으면 진작부터 파토 내셨어야죠. 어떻게 예비 며느리 얼굴에 뺨을 올릴 무식한 짓을 해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방을 챙겨가지고 예비 시댁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이 저러다 내일 안 오는 거 아니냐 지가 안 오면 별 수 있냐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저도 그대로 친정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엄만 갑자기 찾아온 절 보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눈을 몇 번 비비시더니 제 부어오른 뺨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너 어디 가서 뺨 맞고 온 거야? 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서러운 것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것 같아 친정 엄마 품에 안겨 눈물을 줄줄 쏟아냈어요.
집으로 들어와 제 얘기를 다 들은 엄만 정말 당장 어디서 사람이라도 불러 시댁 식구들을 다 절단 내버릴 기세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파혼해. 신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자기 집 식구들한테 마누라 처맞고 있는 거 보면서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이 꼬라지까지 낳는데 내가 딸 시집 보내면 그게 등신이지. 이미 내일 결혼식하는 거 사람들이 죄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혼을 해. 그 자리에서 파혼 선언이라도 하란 말이야? 난 못해 그렇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쓸어 담자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런 절 보더니 가슴을 퍽퍽 두드리고선 핸드폰을 열어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아마 엄마 쪽 하객이셨나 봅니다. 사정이 있어 파혼을 하게 됐으니 내일 결혼식장에 안 와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곤 뭐하고 있냐고 너도 얼른 네 하객들한테 전화하라고. 영문도 모른 채 전화로 파혼 소식을 알렸어요. 깜짝 놀라죠 다들. 그래도 다들 왜냐는 이유를 물어보기보단 저한테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원래라면 결혼식이 진행되어야 할 날 엄마가 절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얼른 가서 메이크업 받자고요. 어제 파혼 소식 다 알렸는데 메이크업은 무슨 메이크업이냐니까 엄마가 웃어요. 파혼 소식 다 알려도 너희 시댁은 모르고 있지 않냐고. 전화기 보니까 예비 신랑한테 전화와 문자가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구구절절 미안하단 사과였죠.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드레스 대신 멋진 정장을 입고 메이크업까지 받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절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보였고요. 저랑 저희 친정엄마를 발견한 시댁 식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니 사부인, 아무리 경우가 없다지만 이게 무슨 경우예요? 너도 일찌감치 일어나서 샵에서 화장받고 드레스로 갈아입고 여기로 와야지. 아유 진짜 왜들 이래 정말. 경우? 경우 같은 소리 하네. 사돈께선 그렇게 경우 따지시는 분이어서 감히 귀한 내 딸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봅니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니까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사돈께서 다 감당하셔야죠. 안 그러십니까? 사돈께서 어제 얘 행실을 안 보셔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냥 며느리 기강 좀 잡겠다고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중요한 행사를 망치시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망치다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켜보세요. 망치는 게 뭔지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쪽 하객에겐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덕에 결혼식장이 얼마나 우스워졌는 줄 아세요? 신랑 쪽 하객석만 꽉꽉 들어차 있고 신부 측 하객은 텅텅 비었고 가끔 위치를 착각한 신랑 측 하객만 몇 명 앉아 있고요. 시어머니 열받아서 따져 묻는데 저희 엄마 신경도 안 쓰시고 예식장 직원 불러 가위 받아 신부 측에 올려져 있는 화한 리본 전부 다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머, 저거 신부 쪽 엄마 아니야? 아니, 어디 기업 대표라고 하더니, 저게 뭔 일을 해? 그래도 사람들이 보내준 거니 이건 잘 챙겨야지 않겠냐면서 리본 챙긴 친정 엄마.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뜯어 말리는 순간 손길 척하니 뿌리치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놀라서 다들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 딱 잡고 그러셨어요. 오늘 결혼식 파혼입니다. 다들 축하해주러 오셨겠지만 귀한 시간 뺏게 돼서 참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전 딸 가진 애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딸 따기부터 갈기는 그런 천박한 집안에다 우리 딸 절대 시집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이왕 오신 예식장 우리 딸 저런 쓰레기 같은 집안이랑 결혼 안 해서 참 다행이다. 조상님이 도왔다 하고 파혼 축하하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이 난리 다 구경하시고 식권 들고 밥이랑 꼭 챙겨 드시고 가세요. 진짜 미쳤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미쳤다. 우리 딸이 죽을 죄를 지었니? 아니,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게 너 같은 것 한테 뺨 맞을 이유나 되는 거야. 자네도 마찬가지야. 이딴 부모 데리고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말릴 줄도 알아야지. 아니네. 안 말려줘서 얼마나 다행이야. 응? 결혼식장에 드레스 입고 딴 집 식구로 넘어가 버리기 전에 이딴 집구석인 거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우리 딸 얼굴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당신도 당해봐야지. 하객들이 웅성거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마이크를 뺏기 위해서 저희 엄마에게 달려든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뺨을 저희 엄마는 시원하게 후려 갈겼어요. 한복 입고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지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가 부축을 하더라고요. 친정 엄만 속이 후련하다는 듯 손 탁탁 털어버리고 제 손 잡고 그대로 예식장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죄 졌어?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 남자 고르는 눈도 확실히 생겼을 거고 네가 엄마 닮았으면 오늘 같은 날 엄마처럼 강단 있게 행동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배웠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얼굴에 손대는 사람 참아주지 마. 네가 이 집 며느리 하려고 태어난 줄 알아? 아니야. 너 귀한 내 딸이야. 이제 네 인생 네가 지키는 거라고. 알겠어? 엄마의 얘기에 눈물을 쏟으며 엄마를 꼭 끌어안았어요. 지금은 엄마와 함께 신혼집이며 혼수며 계약했던 것들을 하나씩 취소하고 예비 시댁을 폭행죄로 고소할지 말지 상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은 취소됐지만 다시는 절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배웠으니 영 망한 결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네입니다. 이른 나이에 아들 낳아 결혼까지 시키고 지금은 홀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들이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해보라고 선물을 해줬어요. 손자는 제가 신세대 할머니라고 아주 좋아하더군요. 익숙하진 않아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글을 쓰게 됐는데 아들내미가 자주 애청하는 곳에서 사연을 신청해보라고 해서 신청해봅니다. 전 이른 나이에 아들을 가지게 돼서 아이를 키우고 장가도 보내 이른 나이에 손자를 보게 됐어요. 벌써 손자 놈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 말입니다. 제 자식만은 일찍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부모 팔자 따라간다고 저희 아들도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돼서 이 나이에 다 큰 손주도 있게 됐네요. 지금이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참 말도 아니었어요. 먼저 제 소시적 인생부터 박복했습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풍족하게 살지 못해서 남들 가는 대학에 가보지도 못한 채 일을 하게 됐어요. 전 어렸을 적 제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에 돈이 없을 뿐이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 아버지들과는 다르게 저희 아버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저희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을 주셨고요. 하지만 그 시절 철없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가난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죠. 가난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일찍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를 했을 텐데 이런 부모를 만나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을 부모님 앞에서 한 적도 있고요. 얼마나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일입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웃으며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 웃음이 눈물을 흘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웃는 것일 텐데 그땐 제 속도 모르고 그저 사람 속 편하게 웃고 있다고 부모님께 또 뭐라고 했었어요.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생기고 난 뒤부턴 못해준 효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쇠약해지셨고 가끔은 제가 한 말도 잊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정정하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한 일을 잊고 죄송하다는 말 한 번을 안 했으니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던지요. 두 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보니 젊을 적엔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닮고 싶고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일찍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저희 집 양반을 만났습니다. 제 남편은 꽤나 사는 집안이었고 저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남편이 저를 꼬시는데 전 그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남자답고 돈도 꽤 있어 보이는 사람이 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뭘 압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꼬임에 넘어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됐고 덜컥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엔 당황하더니 못 본 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좋다고 쫓아다녔었는데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건 정말 몹쓸 놈 아닌가요? 하지만 그땐 마음이 여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남편도 가끔 몸이 어떻냐고 물어보지 뭐 따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배는 불러가지 남편에게 말을 해도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지. 그러다 같이 일하는 언니가 알게 됐습니다. 제게 임신을 했냐고 물어봤죠. 전 울면서 사실대로 말을 했고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언니들이 화를 내며 남편에게 달려갔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바로 남편이 시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기센 언니들 덕분에 전 미혼모로 있지 않아도 됐어요. 아마도 그 언니들이 아니었으면 전 홀로 아이를 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절 아니꼽게 보시는 겁니다. 배경도 없어 나이 어린 여자애가 와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지만 애가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전 곧장 일을 그만두고 시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시댁살인이 쉽지 않았어요. 워낙 까다로운 노인네들이라 맞추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매일 일을 해서 그런가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시부모님은 어찌나 정정하신지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남 눈치 안 보시는 시부모님을 보면 스트레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으니 저리 건강하게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부모님은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절 시댁살이는 당연한 거라 그냥 제 팔자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들었어요. 생선가게 할머니 덕분에 알았습니다. 늘 시댁에 있어야 하는지라 가끔 동네 아줌마들이나 장 볼 때 할머니들이 제게 남편이 어딜 다녀왔는지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선가게 할머니께서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갔다가 어떤 여자와 남편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고 당장 따지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친정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 할머니께서 남편을 봤다던 장소로 갔죠. 그런데 웬걸 남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보였는데 그 여자를 보고 전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여잔 저희 친구였습니다. 친구도 일찍 결혼해서 한 번씩 부부들끼리 식사를 했는데 그때 눈이 맞았는지 제 친구와 바람이 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가족끼리 밥 먹는 사이인데 그걸 숨기고 바람을 피우다니. 둘 다 간이 부었는지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무리 동네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얼마 걸리지도 않는 거리인데 저리 다니다니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으면 저럴까요? 하지만 전 달려가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둘이 떠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으론 욕을 하고도 남았는데 막상 제 친구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아들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밥을 짓다가 눈물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도 않은 아이가 시댁살이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남편의 외도까지 목격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절 말도 제대로 못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까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늦게 들어오고 제 친구의 향이 나는 것도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전 말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저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 혹시 미정이랑 따로 만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따로 만나기는 뭘 따로 만나? 남편은 아니라고 제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되려 자기가 큰 소리를 쳤어요. 너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기만 해봐. 만나기는 무슨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남편의 큰 소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주무시는데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이 사람이 저보고 다른 여자를 만나냐고 하지 뭡니까? 뭐? 아니, 지금 누구 보고 여자를 만난다는 거야? 너 미쳤니? 이게 여기서 자고 먹고 해주니까 네가 그냥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서 한들 같은 서방한테 그딴 말을 하는 짓거리라니? 남편은 뻔뻔하게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며 절 다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전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어요. 너무나 억울했죠. 뺨을 때릴 사람은 저인데 되려 제가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단 말 없었고 잔소리만 계속 늘어놓으셨어요. 시아버지도 그 말을 들었는지 절 한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웃기지 않나요? 얼마나 자기 아들을 믿으면 그러는 건지, 남편의 행동 거지가 바른 것도 아닌데 뭘 보고 그렇게 믿는 건지 전 너무 괘씸해서 더는 이렇게 참고 있을 수만 없다고 느꼈죠. 그래서 전 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볼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쪽을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과 제 친구가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전 곧장 남편에게 달려갔죠. 헛소리? 안 맞나? 아니, 그게... 남편과 친구는 사색이 되어 절 쳐다봤고 친구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쳤어요. 전 그날 이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참고 참았던 제 성격을 터뜨리고 도망치는 친구를 붙잡아서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가서도 2대 때렸어요. 친구 남편에게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모르는 게 약일 거란 생각에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죠. 한 번만 더 걸리면 너희 남편한테도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더는 만나지 마. 친구 남편에게도 말을 해야겠다고 하자 친구와 남편은 만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 들어보니 제 친구는 이혼을 당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 피우는 걸 알았고 마음이 떠난 친구의 남편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애를 얼마나 삶아 먹으면 눈치를 보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죠. 그 와중에 아들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고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물려받아 관리를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러면서 여편네들이랑 희희낙낙 아주 재밌게 매일 놀길래 매번 그 꼴 보고 살 수 없다고 따로 살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 여편네들이랑 노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 돼? 이제 당신이 모시든지 형님 보고 모시라고 해. 난 몰라. 아니면 나 이혼해. 남편은 이혼을 하면 부모님은 분명 쓰러지실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 절 아주 싫어했지만 알죠?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도 제 사람이면 끔찍히도 아끼는 거. 몇십 년을 함께 살고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시니 시부모님도 자기 자식들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고 나니 시부모님이 절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남편에게 재산을 저에게 줘야겠다면서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말만 그렇겠지만 좀 다르긴 달랐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성질 고약한 노인네들 맞추느라 힘들었다. 어린 나이에 와서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 너도 힘들면 말하거라. 내가 따로 집을 마련해 줄 테니 너도 이제 편히 쉬어야지. 시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할진 몰랐어요. 시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곤 얼마 안 가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아버지께서 집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참 미안했다. 우리가 못나서 못난 자식 감싼다고 그랬다. 이혼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로 살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했던 얘기를 들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별거 제안을 했고 그래서 결국 남편과 별걸 하게 됐어요. 전 부록의 나이에 자유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느끼고 있을 때쯤 집에만 있기 적적해서 작은 반찬 가게를 냈어요. 제가 어머니를 닮아 손맛이 좋아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밥집도 같이 하게 됐는데 밥집이 잘 돼서 합치게 됐죠. 늘 남편에게 돈 받기 그랬는데 이젠 떳떳하게 제 돈으로 아들 학비까지 책임질 수 있었으니 그 양반 얼굴 보지 않아도 돼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주신 돈이 없었다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었겠지만 저도 그만큼 한 게 있으니까 받은 거라 생각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죠.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요. 저희 아들은 뭐든 곧잘하는 아이였고 남자아이들 치곤 굉장히 순한 편이었어요. 뛰어노는 것보단 책을 보는 걸 좋아했고 제 말은 정말 잘 들었죠. 운동을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체격은 남편을 닮아서 꽤 좋은 편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생긴 건 절 닮아 꽤나 생겼고요. 이건 제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하는 말이에요. 절대 제 자랑 아닙니다. 그런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임신을 했다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시부모님이 얼마나 뒷목을 잡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은 공부를 한다고 군대도 다녀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가진 사람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죠. 그래도 며느리가 될 아이가 참 싹싹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를 듣고 또 놀랬습니다. 당연히 또래나 어릴 거라 생각했는데 30이라는 겁니다. 일은 하고 있다고 해서 한시름 놨는데요. 하지만 어린 아들을 꼬셨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되니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돼서 사돈네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사부인이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 집안일 같은 거 잘 못해서 그냥 사람 불러서 시키려고요. 아, 네. 그건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집안일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니요. 아이가 집안일 하는 걸 워낙 안 좋아하고 또 이엔 곱게 자라서 제대로 하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 그냥 사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돈이 오시는 건 애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물론 불편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자식 집인데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안일을 아예 못한다고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리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배울 생각을 하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전 그냥 알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돈은 사돈 내서 다 낸다고 하니 더는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어려 보이는 게 보여서 그런지 절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오지 않았으니 절 무시하는 겁니다. 딱 보니 사부인의 성격이 보였어요. 제가 여기서 집에 오지 않겠다 하면 지는 것 같아서 말을 했죠. 그래도 애들이 한 번씩 바쁘니까 제가 가서 좀 도와주겠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괜찮잖아요. 그제서야 더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아들의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한서방이 군대가 있는 동안은 저희 딸, 저희 집에 있으려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사부인의 말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보면 저랑 싸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톡톡 쏘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투도 굉장히 톡 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젠 제 손에서 떠나 알아서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돈 어른도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지 뭡니까? 그 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물일까요? 그건 그냥 작은 빌딩 몇 개 있어요. 근데 저희 집안 양반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갑자기 건물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했죠. 전 아들을 바라보니 아들이 제 눈을 피하더군요. 며느라간 아무 생각이 없는지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속이 보이지만 먼저 묻진 않았죠.
그 이후로는 말이 없어서 저도 조용히 있었어요. 사돈네와 뭐 볼 일이 많이 없고 괜히 사이 안 좋게 있을 필요는 없으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가고 전 첫손주를 보게 됐죠. 어찌나 이쁘던지 어릴 적 아들과 똑 닮았더라고요. 하지만 사돈네에 있어서 손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야 했죠. 아들이 있었다면 저희 집에 와서 가끔 밥도 먹고 손자도 봤을 텐데 며느리 혼자선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저도 기다렸는데 한 달 넘도록 오지 않더라고요. 참다 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는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지 뭡니까. 말을 안 해도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제대하기만을 기다렸죠. 아들이 제대를 하고 둘이 살 집을 제가 구해줬어요. 아들이 처음엔 괜찮다고 작은 집 구해서 살면 된다고 거절을 하는데 그 모습도 괜히 찡해서 좋은 집으로 구해줬죠.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가 아들만큼은 좋은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아들은 졸업하고 좋은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얼마 못 갈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없으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나도 혼자 사는 것도 지치고 잘못했네. 이렇게 혼자 갈까봐 무서워.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다시 합치자고. 전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굴 믿으라는 건지 애초부터 그럼 잘 하든가. 이제 와서 합치자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합칠 이유도 없고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너무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전 같이 살 생각 없다고 얘기를 했죠. 남편은 하루하루 계속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제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전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을 들었고 그날 남편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데 남편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과 합치게 됐죠. 남편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침밥을 차리질 않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지 않나, 생전하지 않던 일을 했죠. 이 양반이 왜 이래? 그냥 하던 대로 해. 내가 많이 느꼈어. 당신이 고생하는 것도 느꼈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어.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할게. 처음엔 그냥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었는데 계속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뭐 덕분에 편하게 지냈죠. 물론 이것도 몇 달 안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도 달라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큰아들을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보면 손자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네에 처음으로 갈 일이 생겼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처음으로 집 청소를 부탁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모님을 부르지 못하게 됐다고 했어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출장 다녀와서 저도 청소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집을 가봤는데 이게 무슨 완전 개판인 겁니다. 냉장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빨래도 쌓여 있고 이런 집에서 아들과 손자가 살았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장실 곰팡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그나마 쓰레기는 제대로 버렸는지 비워져 있더라고요. 전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쨍쨍했을 때 왔는데 끝나고 보니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장 봐온 걸로 반찬을 좀 만들고 국도 했죠.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근데 집이 이게 뭐니? 아니, 그게 가사도우미 분이 못 오신다고 하셔서 집안 청소 못했어요. 그게 말이 되니? 매일 배달 음식 먹니? 왜 반찬이 그대로야? 아이는 사돈댁에 봐준다고 들었고 저 술병은 뭐냐? 술 마실 시간에 청소를 했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며느리의 말에 전 뒷목이 땡겼어요. 철부지 딸을 둔 기분이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저만 혈압 오를 것 같아서 씻고 밥 먹으라고 했어요. 며느린 집안을 보며 제게 엄지척을 해주더군요. 그 모습 보는데 또 혈압이 오를 것 같았습니다.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애교 부리는 며느리 어떤가요? 속은 다 뒤집어 놓고 뭐라고 해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며느리.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똥강아지는 승원 씨가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마침 제 아들과 손자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며느리와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했는데 아들과 손자를 보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마음이 녹더라고요. 근데 어찌 며느린 제 남편과 아들이 왔는데 반가운 기색이 없더라고요. 제 눈치를 한번 보곤 그제야 왔냐고 다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청소를 도와줬죠. 그전보단 심하지 않지만 분명 청소를 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예, 너 청소는 안 하니? 청소하면 더 더러워지는걸요? 말이 됩니까? 청소하면 더 더러워진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리고 가사도우미를 부른다면서 왜 이렇게 더럽니? 이모님이 휴가를 가셔서요. 며느리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전 아들에게 저녁 같이 먹자고 불렀습니다. 할 말 있으면 혼자 오렴. 그날 아들과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사돈네 사업이 망해서 더는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결과 집이 저렇게 개판이 되었다고요. 처음엔 아내가 장모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장모님도 살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불렀죠.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는 건 좀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오니 별말 없이 지내서 그냥 말만 세게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망하니 말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곱게 자랐으면 둘 다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집안이 망해서 다행이란 생각을 했어요. 망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집을 욕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전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가르쳤습니다. 확실히 처음 해본 사람 같더라고요. 그 나이 먹고 집안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라 속이 터졌지만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반찬이야 제가 가져다 주면 되니까 청소라도 제대로 하라고 알려줬죠. 아들에게도 청소 틈틈이 하라고 일러뒀고요. 그 덕분인지 집은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과도 그럭저럭 지내고 있고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아들네도 잘 사는 것 같아 마음 편히 살고 있었어요. 사돈네는 좀 어려운지 더는 손자를 봐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대신 봐줬고요. 전 오히려 손자와 있을 시간이 많아져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 어느덧 손주놈이 학교를 갈 날이 왔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게 요리도 배워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됐지만 제 아들은 일이 힘이 들었는지 하루하루 상태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손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서 자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가 좀 싸워. 할머니 가도 돼? 얼마나 심하게 싸우면 아이가 전화가 와서 집에 자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 빨리 집에 오라고 말을 했죠. 아이 말을 들어보니 요 근래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유독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요즘 힘들어 보였는데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며느리가 회사를 관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손자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을 불렀죠. 너 요즘 뭐 문제 있니? 얼마나 싸웠으면 애가 우리 집에 찾아와. 죄송해요, 어머니. 다 해결됐어요. 혹시 돈 때문에 그래? 아니면 뭐 다른 문제 있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들의 표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죠.
아들이 속상해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며느리가 많이 밉더라고요. 분명 저희 아들 문제는 아닐 거란 생각에 며느리에게 화살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생사람 잡는 게 아닌가 싶지만 제 아들이 잘못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너희들 무슨 일 있니? 네? 아니요. 저번에 저희가 좀 심하게 싸웠죠. 죄송해요, 어머니. 조심해라. 아이들 생각보다 잘 들어.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자제하고. 네, 어머니. 그리고 뭐가 문제 있냐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제 직감이 맞았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뭘 보고 있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반찬을 주러 가게에 들렀다가 아들 집으로 갔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니 남사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놀라서 문을 쾅 닫을 뻔했지만 놀랄 수도 있으니 조용히 나왔죠. 하지만 좀 이상했어요. 분명 아들은 회사일 텐데 이 소리는 뭘까 생각했죠. 분명히 출근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집으로 가려는데 애미 집에 있나? 네, 있을걸요? 오늘 어디 간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어지러웠어요. 그럼 그 소리는 뭐였는지. 그래, 회사고? 그럼요. 어머니 늘 감사해요. 반찬 잘 먹을게요. 전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집에 다시 들어가 안방으로 갔죠. 전 그 장면을 보고 쓰러지게 됐고 순간에 며느리의 비명소리와 남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전 소리를 쳤어요. 이 망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제발 들어보세요 어머니. 제가 이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뭐? 아니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지. 빨리 신고해. 아니 이게 무슨 당하긴 뭘 당해. 갑자기 그 남자가 며느리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전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미쳤어? 이 할망구가 어딜 신고해? 야, 너 미쳤어? 너 좋다고 그럴 땐 언제고 당해, 이 미친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죠. 경찰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그 남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며느리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울고 그 남자는 며느리를 째려보고 있었고요. 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 당시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 억울하게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니 정말 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남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죠.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와 그 남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예전 직장 동료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직장 동료가 왜 집으로 왔을까요? 그리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며느리의 말은 이랬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연락이 와서 회사 일로 상의할 게 있으니 집에 가겠다는 통보를 받고 집에 들이니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제가 왔고 그러자 며느리가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았죠. 그럼 저렇게 숨 넘어갈 듯이 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갑자기 며느리를 보고 사실을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며느린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제가 당한 거요? 회사 가서 다 듣고 왔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랑 바람 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냥 회사를 관둔 게 아니라 그 남자와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나서 회사에서 쫓겨난 듯 그만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전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죠. 그럼 그동안 계속 바람을 피워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긴 피해자인 척 절 속이고 운 거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봐봐요, 제 잘못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같이 바람 핀 놈도 잘못이 있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 독한 것, 넌 내 앞에서 그런 꼴 보여주고도 거짓말을 해? 이것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거짓말을 고해?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아들이 경찰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만두세요. 아들은 눈이 돌아 있었고 그 남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들을 잡았어요. 하마터면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죠. 저희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요. 몸이 저려왔습니다. 점점 의식을 잃어갈 것 같았어요. 아들이 놀라 저에게 달려왔고 경찰도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고요. 순간 두려움이 몸을 지배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는 없었죠. 그냥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곤란이 온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요? 왜 미안해요? 순간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크고 나서 아들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전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들은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저까지 울어버린다면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전 괜찮다고 다독여줬습니다. 뒤에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는 조용히 저희를 기다려줬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지 아빠를 닮았는지 배려하는 모습이 꼭 자기 아빠와 닮아있더군요. 그래서 언제부터 알았니?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싸웠어?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똥강아지는. 알아? 아마 알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싸웠는데. 그렇게 아들과 대화가 끝이 나고 셋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그 후 어떻게 됐는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집에서 잤어요. 그 다음날 주말이라 저희는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이라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이 이혼을 한다니 놀라 안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남편은 그제야 아무 말 없이 저희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제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바람 났대요. 뭐? 누가? 내 새끼가 바람을 피워? 이놈이? 우리 아들이 이 당신이에요. 며느리요. 그 망할 것이 바람 피웠답니다. 아이고, 이런. 왜요? 막상 아들이 바람 맞으니 마음이 아파요? 망할 영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할까 했지만 심장이 요동쳐서 그만 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큰 꽃다발과 반찬을 가져왔더라고요. 전 돌아가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며느린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좀 말려주세요. 나도 모른다. 네 잘못은 네가 책임져야지. 어머니,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 제가 요리해서 반찬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꽃 어머니 좋아하시죠? 꽃도 사왔어요. 너는 이제 와서 이런 걸 하니? 됐다. 가져가라. 며느린 이제 와서 반찬을 싸오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왔더라고요.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가져오니 참 가짠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평소에나 좀 잘하면 그래도 짠해서라도 봐줄 텐데 이제 와서 이런 꼴이니 어이가 없었죠. 여러분이라면 받을 건가요? 전 반찬은 먹기도 싫어서 바로 가져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사돈이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오랜만이죠. 사부인은 예전에 비해 나긋나긋 눈치를 보면서 절 대했어요. 딸이나 애미나 똑같이 눈치 보며 기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 안녕 못합니다. 가주세요. 그러지 말고.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걸. 아휴, 죄송합니다. 네, 안 해요. 그쪽이 잘못한 거. 그럼 가주세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앞으로 청소도 매일매일 하고 반찬은 제가 해먹고 장도 제가 알아서 보고 남편 밥 매일 챙겨주고 아들 밥도 늘 따뜻한 밥으로 해줄게요. 잘못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말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왜 나한테 얘기를 하니?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니, 한서방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길래요. 사돈이 좀 어떻게 잘 구슬려 보면. 뭘 구슬려요? 지금 나도 화딱지나 죽겠구먼.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그냥. 아니, 왜 화를 내요? 저희도 지금 억울해요. 아니, 보니까 한서방이랑 만나기 전부터 그 남자랑 사귀었더만. 그러다 한서방 만나서 임신했고. 엄연히 따지면 한서방이 임신만 안 시켰으면 그럴 일 없었지. 뭐? 이 노인네가 말 다 했어? 뭐, 노인네? 엄마 그만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저희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며느리와 사부인이 나가곤 바로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 이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진정되고 나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 밥은 먹었고. 네, 지금 다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요.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사부인이랑 애미랑 같이 왔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너 네 아내랑 바람 피워서 사귀었니?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나중에 말을 하겠다 끊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은 회식에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바람나서 그런 거면 어쩌지 하는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할머니 자? 아니, 손자는 저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도 힘들었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싸울 때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 엄마가 바람난 것 같다고. 할머니, 실은 나 엄마 별로 안 좋아해. 엄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나보단 아빠였고 아빠보단 그 아저씨였어. 실은 나 그전부터 알았어. 그래서 엄마가 많이 미웠고 용서가 안 돼. 이 어린 것이 그걸 다 안고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들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게 뽀뽀를 하더라고요. 아들의 술 취한 모습도 처음 보고 아들이 제게 뽀뽀를 한 것도 처음이었죠. 묘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생각하면서도 덕분에 이런 아들의 모습을 봐서 좋았죠. 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도 속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속았다는 말만 하면서 손자 놈을 데리고 방으로 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속이고 저희 아들과 그 남자와 같이 사귄 거예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이 건물주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만났고 의도적으로 임신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완전 미친놈들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바람도 바람인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날 아들과 저 그리고 손자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손자는 어린 나이지만 이 상황을 잘 받아들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많이 다친 것 같았지만 저와 아들이 잘 다독여줘야 어른이 아니겠어요.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린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아들과 손자 둘이서 살게 됐죠.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희 집 양반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좀 잘하나 싶었더니 그새 못 참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몰랐죠. 그냥 제가 한번 찔러봤더니 제발 저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나요? 역시 한번 바람 피운 놈은 계속 피우나 봅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딱 한 번 만났어. 아니야, 그냥 서로 놀았지 뭐. 다 늙어서도 그렇게 여자가 좋지? 아이고, 이 양반아, 이젠 놀랍지도 않다. 이만 갈라섭시다. 다 늙어서도 그러고 싶을까요? 제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들었더니 남편이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남편은 돈이 좀 있으니 그걸로 아줌마들을 꼬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가씨들도 꼬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 남자와 한 번 또 합쳤다니 제가 참 바보 같았죠. 결국 전 또 한 번 남편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게 됐고요. 전에 살던 집은 월세로 받았고 제 남편을 쫓아냈어요. 아들네와 합친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종종 아들과 손자도 그 모습을 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를 했고 외과, 내과, 신경과를 가다가 결국엔 정신과로 가서 진단을 받았죠. 생각보다 제 상태가 심하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다 늙어서 뭘 가나 했는데 생각보다 제 나이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약을 먹으며 호전되길 기다리고 있네요. 아들네와 같이 지내서 그런지 전보다 상태도 괜찮아졌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힘들 때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끙끙 앓다가 가지 마시고 초기에 가서 약을 받고 상담도 받아보세요. 조금씩 괜찮아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병원에 갔다 온 뒤로 좀 괜찮아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아들에게 들었는데 며느리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는데 그 남자가 주식을 잘못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남편은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동네를 돌아다닐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갔대요. 아들은 지금 마음의 상처를 치유 중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이 제 팔자를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풍족하게 살았으면 해서 물질적으로는 모든 걸 해줬어요. 그것까지도 닮았으면 전 서글펐을 겁니다. 어쨌거나 전 아들과 손자와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아들과 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가끔은 남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견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연애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 당연히 없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의 외도와 며느리의 외도를 보면 사랑을 믿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한동안 머뭇거리며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은 어릴 때 자기를 낳아서 후회한 적 없냐고 물어봤어요. 아시잖아요. 자식을 낳는 걸 후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죠. 아들은 절 안으며 고맙다고 해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손자도 절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결혼은 후회하지만 자식 낳은 건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공감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후회할 부모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혹시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치여서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리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요즘 저의 제일 큰 고민인데 전 명상을 하면서 제 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